섣달 금음, 문턱 아래 붉은 딱지. 섣달 금음 새벽이었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지붕을 눌러앉히고 바람은 문살 틈으로 가늘게 울며 들어왔지요. 마을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답니다. 그 고요를 깨는 소리가 들렸지요.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눈밭 위에 찍힌 장정의 발자국처럼 무겁고 또렷했답니다. 문을 열자 포졸 둘이 서 있었지요. 얼음이 내려앉은 가끈에 숨이 하얗게 번졌답니다. 앞선 포졸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지요. 장문수라 하였느냐? 예, 소인이 장문수라 하옵니다. 현감 어른의 분부다. 당장 관하로 나와야 하겠다. 장문수는 눈을 깜빡였답니다. 밤새 기침이 깊어 제대로 잠도 못 잔 얼굴이었지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소매자락을 여미며 물었답니다. 소인이 무슨 허물이 있사옵니까? 야담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포졸은 대답 대신 문턱 아래를 턱짓했지요. 그곳에 있었답니다. 눈 속에 반쯤 파묻힌 꾸러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쌀자루, 소금자루, 장작단 거기다 솜잎을 한 채까지 얹혀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위엔 붉은 종이 딱지가 붙어 있었지요. 글씨는 짧았으나 사람 목숨은 가볍게도 흔드는 물건이었답니다. 포졸이 딱지를 손끝으로 톡 건드리며 말했지요. 관아 물품이다. 수취 금지. 다른 포졸이 덧붙였답니다. 내 집 앞에 이게 놓였으니 고변이 들어갔다. 장문수가 관아 물품을 빼돌렸다 하더구나. 장문수의 목젖이 크게 움직였지요. 그는 눈길에 무릎을 꿇을 뻔했답니다. 아니 되옵니다. 소인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포졸이 차갑게 말했지요. 없다 말만으론 부족하다. 관아는 말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때 안에서 발소리가 났답니다. 안에 복례가 쪽문을 열고 나왔지요. 손등이 갈라져 붉은 살이 비치고 손가락 끝에는 집 냄새가 배어 있었답니다. 복례가 포졸을 향해 허리를 깊게 숙였지요. 포졸 나리, 소인은 안악 복례라 하옵니다. 우리 영감은 병색이 깊어 밤마다 기침을 하옵니다. 관아, 물품을 얻지. 포졸이 말을 끊었답니다. 안악의 사정은 안악의 사정이다. 관아의 사정은 관아의 사정이고. 복례의 입술이 잠깐 굳었지요. 그러나 안악은 울먹이지 않았답니다. 울음은 약한 이의 무기처럼 보이기 마련이니 그녀는 이를 악물었지요. 그럼 그 꾸러미를 누가 여기에 두었는지부터 가려주십시오. 포졸이 씁쓸히 웃었답니다. 그래서 부르는 것이다. 너희가 해명하든 죄를 뒤집어 쓰든 관아가 정하겠지. 그 말이 떨어지자 이웃집 문이 살짝 열렸답니다. 눈 사이로 얼굴 하나가 비쳤지요. 뒤이어 또 하나 또 하나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눈만 굴렸답니다. 그 눈빛이란 게 참 묘했지요. 안 됐다와 다행이다가 함께 섞인 눈빛이었답니다. 남의 불행을 보며 자기 집 불씨를 확인하는 눈빛 말입니다. 그때 멀리서 기침 소리 같은 웃음이 들렸지요. 이장 이방춘이었답니다. 겉옷자락에 눈을 털며 천천히 다가왔지요. 허허, 문순의 집 앞이 왜 이리 소라니요. 포졸이 예를 갖추자 이방춘은 더 태연해졌답니다. 그는 꾸러미를 한번 훑어보고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말했지요. 관아 물품이 이런 데에 있으면 큰일이지. 요즘 세상 흉흉하니 누가 슬쩍 했을 수도 있지 않겠소. 그 말은 위로 같았으나 실은 못을 박는 말이었답니다. 복례가 이를 악물고 물었지요. 이장 어른, 누가 그런 고변을 올렸는지 아시옵니까? 이방춘은 고개를 갸웃하며 시치미를 뗐답니다. 고변이야 고변이지. 누가 했는지 어찌 알겠소. 다만 관아 물품은 관아로 가야지요.
그 순간 장문수의 눈이 꾸러미에 멈췄답니다. 쌀자루 매듭이 아주 단정했지요. 장작단은 젖지 않게 지프로 덮어두었고 소금자루는 바닥이 닿지 않도록 나무 쪽을 괴어두었답니다. 누가 보아도 아무렇게나 내던진 물건이 아니었지요. 이건 누군가 정성으로 놓아둔 모양새였답니다. 그 정성이 더 무서웠지요. 정성으로 놓은 물건이 죄가 되는 날도 있으니 말입니다. 포졸이 한 걸음 다가와 장문수에게 말했답니다. 지금부터 내 말은 관아에 올라간다. 함부로 혀를 놀리면 더 큰 화를 부른다. 장문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소인은 정말로 알지 못하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포졸이 짧게 끊었답니다. 모른다 하는 자가 제일 의심받는다. 복례가 장문수의 소매를 살짝 붙잡았지요. 그 손이 차갑고도 단단했답니다. 아내는 조용히 속삭였지요. 영감, 억울해도 지금은 참으셔야지요. 관아 앞에 선 말이 독이 되옵니다. 장문수는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그는 문턱 아래 붉은 딱지를 다시 바라보았지요. 수치 금지 가져가지 말라는 뜻이었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자기 집 앞이었을까요? 포졸이 말했다더라지요. 해 뜨기 전에 관아로 들라. 이 꾸러미는 아무도 손대지 마라. 그 말에 이웃들은 더 숨을 죽였답니다. 장문수와 복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눈바람 속에 놓인 꾸러미를 바라보았지요. 그 꾸러미는 복처럼 보였고 동시에 올가미처럼 보였답니다. 그리고 그때였답니다. 장문수는 문득 깨달았지요. 이 꾸러미를 놓은 이는 도둑이 아니라 자기 사정을 아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함정일까요? 구원일까요? 섣달 금음 새벽 그 문턱 아래에서 장문수의 겨울은 비로소 시작되었답니다. 갓장이었던 사내, 마음이 먼저 풀렸답니다. 장문수라는 사내는 본래 갓을 엮어 생계를 잇던 장인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갓장 문수라 불렀지요. 손이 야무지고 매듭이 단단해 한번 끈을 매면 바람도 쉽게 풀지 못한다 하였답니다. 한때는 손으로 먹고 살던 사람이었지요. 문수의 아버지도 갓장이었답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가르쳤지요. 문수야, 갓은 머리 위에 얹히는 물건이니라 사람의 체면을 받드는 것이니 역금이 허술하면 사람의 마음도 허술해 보이는 법이야. 문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 엮었답니다. 짚을 고를 때도 아무 짚이나 쓰지 않았고 빛깔이 고른 것만 손끝으로 가려냈지요. 끈을 꼬을 때도 빳빳한 날과 부드러운 날을 가려 날씨에 따라 물에 적시는 정도를 달리했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한때 문수의 갓은 장터에서 먼저 팔리는 물건이었지요. 양반댁 하인도 와서 골랐고 나루터 뱃사공도 사갔답니다. 문수는 그때 자기 손이 평생을 책임져 줄 줄 알았지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먼저 풀렸답니다. 문수에게도 복례라는 아내가 있었답니다. 복례는 말이 많지 않았으나 손이 부지런했지요. 짚을 말리고 끈을 꼬고 밤이면 작은 등잔불 아래서 엮다 남은 짚을 다듬었답니다. 문수는 그런 복례를 보며 말하곤 했지요. 여보, 그만 좀 하시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지 않소. 복례는 조용히 대답했답니다. 영감, 내일은 내일이지만 오늘은 오늘이지요. 허나 문수는 어느 날부터 그 말을 흘려듣기 시작했지요. 술 한 잔이 달게 들어오더니 내일이란 말이 편해졌답니다. 내일 엮겠소. 내일 장터 나가겠소. 내일 팔면 되지요. 내일이 쌓여 오늘이 되었고 오늘이 쌓여 한철이 되었답니다. 사람들이 말했지요.
가짱 문수, 손이 무뎌졌구나. 문수는 웃어넘겼답니다. 손이 무뎌진 게 아니라 세상이 팍팍해진 거지요. 그 웃음이 참 무서운 웃음이었답니다. 웃음으로 자신을 속이면 마음이 먼저 눕게 되지요. 빚은 눈처럼 조용히 쌓였답니다. 그 틈을 파고든 이가 있었답니다. 마을에서 돈을 굴리는 최만석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두고 웃을 때 눈이 안 웃는 자라 했답니다. 어느 날 최만석이 문수의 집에 찾아왔지요.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답니다. 가짱 손이 있으면 길이 있지 않소. 문수가 멋쩍게 웃었지요. 길이야 있겠지요. 최만석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럼 빌리시오. 장터의 자리도 넓히고 집도 좋은 걸로 사면 더 벌지 않겠소. 복례가 조심스레 끼어들었지요. 만석날이 빚은 무섭습니다. 최만석은 태연히 말했답니다. 무서우면 갚으면 되지요. 가짱 손으로 못 갚겠소. 문수는 그 말에 찔렸답니다. 내 손으로 못 갚을 리가 있나. 그 자존심이 빚을 불러들였지요. 처음엔 작은 빚이었답니다. 그런데 겨울 장터는 차가웠고 사람들 지갑은 더 차가웠지요. 팔리지 않는 날이 늘자 문수는 또 빌렸고 또 빌렸답니다. 눈이 조용히 쌓이듯 빚도 조용히 쌓였지요. 최만석은 빚을 줄 때마다 말끝을 바꾸었답니다. 처음엔 천천히 갚으시오 하더니 나중엔 나를 지키시오 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섣달 금음까지는 정리하시오. 그 말이 목줄이 되었답니다. 억울함보다 더 무서운 건 부끄러움이었지요. 문수는 장터에 나가면 더 자주 고개를 숙였답니다. 장사치 조상이니 갓을 집어들고는 일부러 크게 말했지요. 역금이 예전만 못하구나. 값은 더 못 쳐. 문수가 이를 악물고 대꾸했답니다. 예전만 못하다니요. 끈은 더 단단히 꼬았소이다. 조상이는 희죽 웃었지요. 단단하면 뭐하나. 팔려야지. 그 말은 손을 때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때리는 말이었답니다. 문수는 집으로 돌아오면 복례를 보기가 힘들어졌지요. 복례는 탓하지 않았으나 탓하지 않는 눈이 더 아팠답니다. 복례가 조용히 말하곤 했지요. 영감, 술부터 줄이셔야지요. 문수는 버럭했답니다. 술이 아니라 세상이 문제요. 말은 그렇게 했으나 문수도 알았지요. 세상 탓을 하는 동안 자기 손이 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도 문수에게 숨은 재주 하나는 남아 있었답니다. 이쯤에서 하나 짚고 가야 하겠지요. 문수는 게을러졌으나 완전히 망가진 사내는 아니었답니다. 문수의 손에는 버릇처럼 남은 재주가 하나 있었지요. 아버지에게 배운 길을 남기는 법이었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산길이 지워지지요. 그럴 때 짚을 꺾어 표식을 만들고 바람이 불어도 눈이 덮어도 다시 찾을 수 있게 짚을 엮어 묶어두는 법이었지요. 어릴 적 문수는 아버지를 따라 장터를 오가며 그걸 배웠답니다. 겨울길은 사람을 속이니라. 길을 믿지 말고 내 손으로 길을 남겨라. 그 말이 문수 손에 남아 있었지요. 문수는 그 재주를 재주라 여기지 않았답니다. 그저 살면서 익힌 몸짓쯤으로 여겼지요. 하지만 훗날 그 재주가 문수의 집안을 살리는 실마리가 되리란 걸 그때는 몰랐답니다. 그리고 섣달 금음이 코앞으로 다가왔지요. 최만석은 날을 세고 있었고 이장 이방추는 몫을 들이밀었답니다. 문수는 점점 말이 줄고 잠이 얕아졌지요.
복내는 더 조용해졌고 손은 더 빨라졌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지요. 문수 집 앞 문턱 아래로 붉은 관아 딱지가 붙은 꾸러미가 놓이게 된 것이 말입니다. 그러니 1챕터의 그 새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화가 아니었답니다. 문수가 스스로 쌓아 올린 내일들이 마침내 오늘로 무너져 들어온 순간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문수는 관아로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그 길에서 문수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지요.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 하는지 혹은 살리려 하는지 그 구분이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었답니다. 관아로 향한 길, 세 사람의 눈이 칼이 되었답니다. 포졸은 장문수 앞에서 재촉했답니다. 해 뜨기 전까지 들라 했으니 지체하지 마라. 문수는 두 손을 소매 속에 숨긴 채 마당을 내려섰지요. 눈이 발목을 삼키듯 깊었고 숨을 들이킬 때마다 가슴이 쓰렸답니다. 복내는 문 앞에 서서 한마디도 더하지 못했지요. 다만 문수의 등 뒤로 그 차가운 눈길을 대신 막아주려는 듯 서 있었답니다. 그때 마을의 문들이 하나둘 열렸지요. 사람들은 바람을 핑계 삼아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고 눈을 핑계 삼아 말없이 고개를 숙였답니다. 허나 그들의 눈은 똑바로 문수를 보고 있었지요. 가짱 문수네라지. 관아 딱지 붙은 꾸러미가 문 앞에. 에구, 저 집이 드디어. 속삭임은 눈처럼 조용히 내려앉았답니다. 누구는 동정했으나 그 동정마저도 남의 불행을 구경하는 숨결이 섞여 있었지요. 관아로 가는 길, 이방춘의 도리가 칼이었지요. 관아 쪽으로 꺾어드는 길목에서 이장 이방춘이 또 나타났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손을 뒤로 깍지 낀 채 서 있었지요. 포졸 나리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졸 하나가 짧게 답했지요. 이장 어른, 길 비켜주시오. 이방춘은 비켜서며 문수를 흘끗 보았답니다. 그리고는 온화한 얼굴로 아주 얄밉게도 낮은 소리로 속삭였지요. 문수야, 관아 앞에선 말 조심해야 한다. 요즘은 말 한마디가 죄가 되지. 문수가 이를 악물고 답했답니다. 이장 어른,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이방춘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억울하다고 말하면 더 억울해진다. 세상이 그런 법이야. 그 말이 위로였겠지요? 아니랍니다. 그건 내가 어디까지 올라오나 보겠다는 말이었지요. 문수는 그제야 알았답니다. 사람을 눕히는 건 추위가 아니라 이런 말들이란 걸 말입니다. 관아 마당, 붉은 딱지. 의미가 목줄이 되었답니다. 관아에 이르자 마당은 벌써 부산했지요. 아전들이 서류를 들고 오가고 창고 쪽에선 군졸이 눈을 털며 드나들었답니다. 문수는 그 소란 속에서 더 작아졌지요. 사람들 눈이 모이면 억울함도 작아지고 부끄러움만 커지기 마련이랍니다. 포졸이 문수를 아전 앞에 세웠지요. 아전은 붓끝을 침에 적셔 장부를 넘겼답니다. 그리고는 붉은 딱지가 붙은 종이를 한번 흔들어 보였지요. 수치 금지. 아전이 무심히 말했답니다. 이 딱지는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관아 물품은 손 떼는 순간 죄가 깊어진다. 문수의 입술이 바짝 말랐지요. 소인은 정말 알지 못하옵니다. 누가 우리 집 앞에. 아전이 말끝을 자르듯 받았답니다. 모른다 하는 자가 제일 위험하다. 모른다는 말은 책임을 피하려는 말로 들리기 마련이지. 그때 복내가 관아 마당까지 따라 들어왔답니다.
안악의 발이 관아 문턱을 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었지요. 복례는 치맛자락을 그어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나리, 소인은 복례라 하옵니다. 우리 영감이 관아 물품을 손댈 사람이 못 되옵니다. 빚이 있다 하나 도둑질을 할 사람은 아니옵니다. 그 말에 문수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답니다. 빚이라는 말은 관아보다 먼저 사람을 때리는 말이지요. 복례는 그걸 알면서도 꺼냈답니다. 숨기면 더 의심받을까봐 먼저 꺼내 바닥을 보였던 것이지요. 아전은 눈썹만 살짝 올렸답니다. 빚이 있다 그럼 동기가 생기지. 그 말이 마치 판결 같았지요. 삼조상인의 혀가 칼이 되어 꽂혔답니다. 그때였답니다. 관아 마당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나리, 소인이 한 말씀 올리겠사옵니다. 장사치 조상인이었답니다. 장터에서 늘 문수의 값을 깎던 그 사내지요. 그가 허리를 숙이며 말했답니다. 소인이 어제 장터 끝에서 문수 영감을 보았사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관아 창고 쪽 길로 문수가 급히 소리쳤답니다. 그건 거짓이오. 소인은 장터에서 곧장 집으로. 조상인이 슬쩍 웃었지요. 거짓이라 하시면 곤란하지요. 소인이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눈도 맑았고 해도 맑았사옵니다. 그 말이 참 얄미웠답니다. 나는 확실하다는 말은 상대의 억울함을 숨통째 눌러버리니까요. 아전은 장부를 덮으며 물었지요. 문수, 너는 어제 어디 있었느냐? 문수는 숨을 삼켰답니다.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었지요. 지금부터는 어디든 죄가 될 수 있는 판이었답니다. 복례가 한 걸음 나서서 말했답니다. 나리, 영감은. 복례는 끝내 말을 맺지 못했지요. 그 순간 복례도 깨달았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사실이 아니라 말의 모양이 재판이 된다는 것을요. 최만석이 웃음으로 죄를 만들었답니다. 바로 그때 관아 문 밖에서 느릿한 발걸음이 들렸지요. 눈을 털지도 않고 들어오는 사내가 있었답니다. 최만석이었지요. 그는 마당을 한번 둘러보며 마치 걱정하는 사람처럼 혀를 찼답니다. 아이고, 갓장. 일이 어쩌다 이렇게 되셨소? 문수는 이를 악물었지요. 만석날이 이곳이 어디라 그리 혀를 놀리시오. 최만석은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웃었답니다. 소인은 혀를 놀린 것이 아니오. 마음이 아파 그런 것이오. 그러나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지요. 최만석은 아전 쪽으로 슬쩍 몸을 돌려 말했답니다. 나리, 문수는 빚이 있사옵니다. 허나 원래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라 큰 죄를 지을 사람은 아닐 터. 그 말은 칭찬 같았으나 실은 더 무서운 말이었답니다. 빚과 손재주를 한 줄에 엮어 가능성을 만들어버렸으니 말이지요. 아전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지요. 빚이 얼마나 되느냐? 최만석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그저 사는 게 팍팍하니 생긴 빚이옵니다. 날이 들게 누를 끼치려는 뜻은 아니었사옵니다. 그 말이 참 교묘했지요. 나는 선량하나 저 사람은 궁지다. 그 그림을 관아 마당에 그려놓았으니 말입니다. 문수의 어깨가 푹 꺼졌답니다. 그는 알았지요. 최만석은 지금 돈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었답니다. 문수를 더 싸게 만들러 온 것이었지요. 사람이 싸지면 빚은 더 비싸지니까요. 복례가 처음으로 정면으로 섰답니다. 복례가 최만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답니다.
만석날이 영감이 빚이 있어도 도둑질은 아니옵니다. 사람이 가난해도 도리는 지키는 법이지요. 최만석이 빙긋 웃었답니다. 안악, 도리 말씀은 이장 어른께 하시오. 나는 도리보다 장부를 믿는 사람이라. 그 말에 복례가 잠깐 눈을 감았지요. 그리고 다시 떴답니다. 그 눈은 울지 않았고 떨지 않았지요. 장부를 믿으시면 장부대로 하시지요. 허나 거짓을 얹어 장부를 만들진 마시옵소서. 그 한마디가 마당의 공기를 바꾸었답니다. 복례는 약한 안악이 아니었지요. 다만 지금껏 참았을 뿐이었답니다. 아전은 복례를 한 번, 문수를 한 번 보았지요. 그리고는 붓끝으로 장부를 두드리며 말했답니다. 좋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문수, 너는 관아에 남아 조사받을 것이다. 안악은 돌아가라. 복례가 다급히 말했답니다. 날이, 영감이 병색이 깊사옵니다. 집에 약도 없고. 아전은 냉정하게 답했지요. 억울하면 억울함을 증명해라. 관아는 불쌍함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문수는 복례를 바라보았답니다. 복례는 끝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지금은 버텨야 한다는 눈빛이었답니다. 복례는 돌아서며 문수에게 낮게 말했지요. 영감, 아무 말씀도 함부로 하지 마시지요. 저들은 말꼬리로 목을 조르옵니다. 문수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그는 알았지요. 지금부터는 한마디가 죄가 되는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관아 마당 끝에서 이방춘이 다시 문수를 바라보았답니다. 그 눈빛엔 도리도 정도 없었지요. 오직 계산만 있었답니다. 그렇게 장문수는 관아에 남게 되었고 붉은 딱지의 꾸러미는 여전히 그의 집 문턱 아래에 놓여 있었답니다. 누가 저걸 갖다 놓았단 말인가? 문수의 머릿속에 그 질문만 맴돌았지요. 그 질문이 곧 그의 운명을 뒤집을 열쇠가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답니다. 관아 안쪽 작은 방으로 문수가 들려갔답니다. 방바닥은 차가웠고 창호지는 습기를 머금어 숨조차 무거웠지요. 형방 아전이 붓을 들고 물었답니다. 문수, 마지막으로 묻겠다. 그 꾸러미를 누가 놓았느냐? 문수가 고개를 저었지요. 소인은 정말 알지 못하옵니다. 아전은 붓끝을 탁 내려놓았답니다. 모른다, 모른다. 그 말만으로는 너를 살릴 수 없지요. 그리고 창밖을 한번 보더니 덧붙였지요. 해가 지기 전까지 증거가 없으면 너는 관아에 묶인다. 그 말에 문수의 눈앞이 아찔했답니다. 그때 아전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지요. 붉은 딱지가 찍힌 종이었답니다. 이 인장 내가 본 적 있느냐? 문수는 숨을 삼켰지요. 그 인장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답니다. 어디서 저 붉은 기운을? 문수의 코끝에 아주 희미하게 향 냄새가 스쳤답니다. 쌀자루에서 난리 없는 냄새였지요. 그 순간 문수의 머릿속에 눈길 하나가 번쩍 떠올랐답니다. 석불 그 길. 문수는 아무 말도 못했지요. 아전은 문수를 한참 보더니 낮게 말했답니다.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혀를 아끼지 말고 뱉어라. 혀가 너를 살릴 수도 있다. 그렇게 문수는 차가운 방에 남았답니다. 그리고 그 밤 문수의 기억은 섣달 금음 전날의 눈길로 되돌아갔지요. 지장보살께 삿갓을 씌운 밤이었답니다. 섣달 금음 전날 저녁이었답니다. 문수는 장터에서 끝내 물건을 팔지 못하고
빈 짐짝만 맨 채 돌아오고 있었지요. 눈은 살갗을 찌르듯 날렸고 바람은 사람의 속까지 휘젓더랍니다. 문수는 입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지요. 내일. 그러나 그 내일이 문수를 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때 문수는 길가 돌계단을 보았지요. 돌계단 위로 지장보살 석불들이 서 있었답니다. 눈이 어깨에 쌓이고 머리 위엔 하얀 모자가 얹힌 듯 했지요. 바람에 눈이 휘날릴 때마다 석불은 마치 떨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더랍니다. 문수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지요. 내 사정이 급한데 돌부처까지 챙길 겨를이 어디 있나?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문수의 귓가에 오래전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지요. 겨울엔 남의 추위를 먼저 덮어라. 그래야 내 봄이 온다. 문수는 쓴웃음을 삼켰답니다. 봄이야 날이 풀리면 오는 것이라 여겼지요. 허나 그날은 달랐답니다. 문수는 자기 가슴이 너무 차갑다는 걸 그제야 알았지요. 문수는 짐짝에서 삿갓을 꺼냈답니다. 팔리지 않던 삿갓이었지요. 그 삿갓을 지장보살 머리 위에 조심스레 얹어드렸답니다. 추우시겠지요. 둘째 석불에도 얹어드렸지요. 셋째 석불 앞에서 문수는 잠시 멈췄답니다. 삿갓이 하나 모자랐지요. 문수는 자기 머리에 두르고 있던 낡은 두건을 만지작거렸답니다. 그 두건이 없으면 돌아가는 길이 더 매서울 터였지요. 그런데도 문수는 두건을 풀어 석불 목에 둘러드렸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바람이 잠깐 잦아든 듯 했답니다. 눈발 소리도 문수의 숨소리도 한 박자 느려졌지요.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마음이 귀하옵니다. 덕운 스님이었지요. 스님은 문수의 손을 한번 보고 문수의 얼굴을 한번 보았답니다. 그리고는 낮게 말씀하셨지요. 삿갓은 머리를 덮는 물건이지만 정성은 사람의 마음을 덮지요. 문수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답니다. 내가 덮어드린 건 돌부처 머리뿐인데 왜 내 마음이 먼저 따뜻해지지? 문수는 스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스님 이런다고 해서 제 살림이 나아지겠사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짓지 않고 다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살림은 모르나 사람은 나아지지요. 그게 먼저이옵니다. 그날 밤 문수는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몸은 더 추웠으나 마음은 어쩐지 조금 덜 차가웠지요. 그리고 바로 다음 새벽 문턱 아래 붉은 딱지의 꾸러미가 놓이게 되었답니다. 문수는 관아의 차가운 방에서 그 장면을 떠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설마 그 삿갓이 내게 돌아온 것인가? 그러나 한 가지가 걸렸답니다. 꾸러미엔 관아 딱지가 붙어 있었지요. 은혜가 어찌 죄의 모양을 하고 찾아왔단 말입니까? 문수의 겨울은 그때부터 더 깊어지기 시작했답니다. 붉은 딱지는 은혜가 아니라 함정이었답니다. 관아 안쪽 차가운 방에 장문수가 남겨졌답니다. 형방 아전은 붓을 탁 내려놓고 문수를 위아래로 훑쳤지요. 문수, 내 집 문턱 아래에 관아 딱지가 붙은 꾸러미가 놓였다 했지. 그러하옵니다. 그런데 말이다 관아 물품에 붙는 딱지는 아무나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문수의 눈이 떨렸답니다. 그 붉은 빛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지요. 형방 아전이 낮게 덧붙였답니다. 즉, 누군가 관아의 손을 빌려 그 꾸러미를 관아 물품처럼 보이게 했다. 소인 같은 자가
어찌 관아 손을 빌리겠사옵니까? 그러니 더 수상하지. 말이 칼이 되어 돌아왔답니다. 문수가 말을 할수록 말은 문수의 목을 조였지요. 그때 문이 열리고 이장 이방춘이 슬쩍 얼굴을 들이밀었답니다. 관아 아닌데도 태연했지요. 그는 마치 마을의 도리를 대표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날이 소인이 한 말씀 올리겠사옵니다. 형방 아전이 귀찮다는 듯 손짓했지요. 아시오. 이방춘은 문수를 향해 아주 온화한 얼굴을 하고 말했답니다. 문수는 본디 얌전한 자였으나 요즘 빚에 눌려 마음이 급해졌사옵니다. 사람이 급해지면 눈이 뒤집히는 법이지요. 위로 같았으나 혀끝에 독이 묻어 있었답니다. 그 말 한 줄로 문수는 가난한 죄인이 되었지요. 곧이어 장사치 조상인도 나타났답니다. 장터에서 문수의 값을 깎던 그 사내가 관아 마당까지 발을 들였지요. 날이 소인이 분명히 보았사옵니다. 문수 영감이 어제 저물녘 창고 쪽 길로 문수가 숨을 몰아쉬며 부정했답니다. 거짓이오. 소인은 그런 적이 없사옵니다. 조상이는 능청스레 고개를 흔들었지요. 사람 눈이 거짓을 보겠사옵니까? 눈도 맑았고 해도 맑았사옵니다. 그때 최만석이 느릿하게 들어왔답니다. 그는 걱정하는 얼굴을 흉내내며 혀를 찼지요. 아이고 갓장. 일이 어쩌다 일이 되었소? 형방 아전이 물었답니다. 너는 누구냐? 소인은 최만석이라 하옵니다. 문수에게 곡식값을 빌려준 적이 있사오나 오늘은 빚받으러 온 것이 아니옵니다. 빚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더 무서웠답니다. 빚쟁이가 빚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사람 목숨값을 흥정하러 온 것이지요. 최만석은 공손한 얼굴로 덧붙였답니다. 날이 문수는 손재주가 있사오나 요즘 궁핍하여 사정이 급했다 들었사옵니다. 형방 아전이 붓끝을 멈추었지요. 궁핍하면 죄가 되는 법이냐? 최만석은 고개를 숙였답니다. 죄가 아니라 동기가 되지요. 그 말로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답니다. 동기란 말이 붙으면 사람은 곧 가능한 죄인이 되니까요. 형방 아전이 문수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답니다. 붉은 딱지가 찍힌 문서였지요. 이 인장을 본 적 있느냐? 문수는 순간 숨이 막혔답니다. 낯설지 않았지요. 그 붉은 기운과 함께 희미한 향 냄새가 스쳤기 때문이랍니다. 석불길 덕운 스님 향 냄새. 문수의 머릿속이 뒤엉켰지요. 형방 아전이 냉정히 말했답니다. 해지기 전까지 누가 꾸러미를 놓았는지 밝히지 못하면 내 손목에 줄이 묶일 것이다. 문수는 입술이 터질 만큼 깨물었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먼저 올라왔지요. 아내 복례의 손이 떠올랐기 때문이랍니다. 복례는 관아 문 밖에서 돌아섰답니다. 치맛자락이 눈에 젖었지요. 그래도 울지 않았답니다. 울면 더 약해 보이니 이를 악물었지요. 복례는 곧장 산사로 향했답니다. 덕운 스님을 찾아야 했지요. 산길은 눈에 묻혀 있었으나 복례는 길을 알았답니다. 가난한 집 안악은 길을 잃을 겨를이 없지요. 덕운 스님은 대웅전 앞에서 눈을 쓸고 계셨답니다. 복례가 숨을 몰아쉬며 엎드려 말했지요. 스님, 우리 영감이 관아에 묶일 판이옵니다. 그 꾸러미가 은혜가 아니라 함정이 되었사옵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지요. 그 꾸러미에 붉은 딱지가 붙어 있었다.
하였지요. 그러하옵니다. 그럼 누군가가 일부러 관아의 이름을 씌운 것이지요. 복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스님, 영감이 지장보살 석불께 삿갓을 씌워드린 건 그저 정성이었사옵니다. 그런데 어찌 그 정성이 죄가 되옵니까? 덕운 스님은 낮게 대답했지요. 정성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이용하는 자가 죄를 만드는 것이랍니다. 그 말이 복례의 가슴을 세게 눌렀답니다. 스님은 곧장 일어나 법당 뒤편으로 가셨지요. 거기엔 절에서 쓰는 작은 인주와 종이들이 있었답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했지요. 복례야, 인장은 두 가지 냄새를 남기지요. 하나는 인주의 냄새요. 하나는 손의 냄새랍니다. 복례가 고개를 들었답니다. 스님은 덧붙였지요. 그 붉은 딱지를 찍은 자는 관아 사람일 수도 있고 관아 사람 흉내를 낸 자일 수도 있지요. 복례가 이를 악물고 말했답니다. 흉내. 그래요. 인장을 한번 찍는다고 다 관아가 되는 건 아니랍니다. 허나 사람들은 붉은 딱지를 보면 먼저 겁을 먹지요. 그 겁을 노린 것이랍니다. 그때 절 마당 끝에서 젊은 행자가 허둥지둥 달려왔답니다. 스님, 스님. 덕운 스님이 돌아보았지요. 무슨 일이냐? 행자가 숨을 골라 말했답니다. 새벽에 절 아래 길목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사옵니다. 누군가가 큰 꾸러미를 끌고 내려가는데 발자국이 두 겹으로 찍혔사옵니다. 복례가 급히 물었지요. 두 겹이라니요? 행자가 손으로 눈을 가르며 설명했답니다. 처음 발자국은 맨발처럼 가볍고 그 위에 남학신 같은 무거운 자국이 덮였사옵니다. 마치 누군가가 다른 이의 자국을 일부러 덮어 숨긴 듯 했사옵니다. 덕운 스님의 눈빛이 바뀌었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지요. 발자국을 덮는 자는 길을 아는 자요. 길을 아는 자는 마을의 사람이지요. 복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누가 떠오르진 않았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이건 은혜가 아니라 계산이 섞인 함정이라는 것 말입니다. 덕운 스님이 복례에게 낮게 말했답니다. 복례야, 너는 집으로 돌아가 문턱 아래 눈을 그대로 보존하거라. 아무도 밟지 못하게 막아야지요. 나는 그 붉은 딱지가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찾아보겠소. 복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답니다. 스님, 부디 우리 영감을 살려주옵소서. 덕운 스님이 조용히 답했지요. 살리는 건 하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더럽히는 자가 누구인지 오늘 밤 드러날 것이지요. 그날 해가 기울 무렵 관아에서는 마지막 통보가 내려졌답니다. 장문수 자백하라. 아니면 내 집을 수색하겠다. 문수는 차가운 방 안에서 두 손을 모았지요. 자백이란 죄가 없을수록 더 달콤한 덫이었답니다. 자백만 하면 끝난다는 말은 자백하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때 관아 마당 밖에서 누군가가 낮게 웃었답니다.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지요. 눈 위에 찍힌 발자국처럼 차갑고 무거웠답니다. 6챕터 작은 실마리가 눈 위에서 살아났답니다. 한마디에 이방춘의 혀가 잠깐 멎었답니다. 권이란 그런 것이지요. 소리 높이지 않아도 사람을 멈추게 합니다. 현감은 최만석을 바라보았답니다. 최만석, 너는 빚으로 사람 숨통을 조르는 자라 들었다. 최만석이 급히 엎드렸지요. 날이 소이는
소인은 그저 장사로 현감이 뚝 끊었답니다. 장사는 장사로 하라거나 이름을 빌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면 그건 장사가 아니다. 조상인도 얼굴이 하얘졌지요. 현감이 그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문수를 봤다 했지. 조상인은 더듬었답니다. 예예, 분명히. 현감이 천천히 다가가 말했지요. 사람이 살겠다고 한 거짓말은 결국 내 목을 조른다. 조상인의 이마에 땀이 맺혔답니다. 그는 끝내 무너져 말했지요. 나리 소인이 거짓을 보탰사옵니다. 이장 어른이 한마디만 거들면 된다 하시기에 그 순간 판은 끝났답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엮어두었던 매듭이 한꺼번에 풀리기 마련이지요. 형방아전이 붓으로 장부에 적었답니다. 이방춘 증거인멸. 지시 최만석 협박해유 동조 조상인 허위. 진술 현감은 짧게 명했답니다. 이방춘은 이장직을 거두고 관아 출입을 금한다. 최만석은 빈문서를 다시 쓰게 하라. 법도대로 이자를 바로잡아라. 조상인은 장터 질서를 어지럽혔으니 벌을 주고 다시는 허튼 혀를 놀리지 못하게 하라.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기가 꺾였지요. 큰 소리로 끌려가진 않았답니다. 중장년의 마음은 큰 폭발보다 이렇게 조용히 망하는 장면에서 더 시원해지지요. 이제 문수에게 시선이 모였답니다. 현감이 물었지요. 장문수, 내가 원한 것이 무엇이냐? 문수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조선 말투로 단정히 말했답니다. 나리, 소인은 큰 것을 바라지 않사옵니다. 다만 제 손으로 먹고 살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안하기 더는 문턱 아래에서 떨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복례의 눈이 흔들렸지요. 문수는 처음부터 큰 소리치는 사내가 아니었답니다. 허나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지요. 그게 사람 구실이었답니다. 현감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좋다. 관아에 납품하는 삿갓. 일은 내게 맡기겠다. 눈길 표식도 내가 맡아라. 대신 내가 배운 것을 마을 젊은이들에게 나누어라. 문수는 깊이 절했답니다. 하였사옵니다. 그 말이 단단했지요. 예전처럼 내일로 미루는 소리가 아니었답니다. 지금 살아내겠다는 소리였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답니다. 복례가 문수에게 조용히 물었지요. 영감, 정말로 우리 살림이 나아질까요? 문수는 잠깐 하늘을 보았답니다. 눈은 그쳤고 하늘이 맑았지요. 여보, 살림이 나아진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아졌소. 복례가 작은 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럼 됐지요. 그날 밤 문수는 다시 지장보살 석불 앞을 지나갔답니다. 석불엔 아직 삿갓이 얹혀 있었지요. 문수는 두 손을 모으고 크게 기도하지 않았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지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겨울을 덮어주겠사옵니다. 덕운 스님이 멀리서 보고 있었답니다. 스님은 미소를 크게 짓지 않았지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정성이란 돌아오되 소리 없이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교훈이 남았답니다. 사람은 가난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지요. 부끄러움 때문에 먼저 눕는 것이 더 무섭답니다. 그리고 한번 마음을 세우면 손이 다시 살아나고 손이 살아나면 길도 다시 생기지요. 눈보라 속에서 삿갓 하나를 얹은 일이 결국 사람 하나를 살리고 집안 하나를 살렸답니다. 그렇게
죄의 모양은 벗겨지고 끝내 정성만 남았지요. 스님이 낮게 말했답니다. 관아의 인장은 획이 더 곱고 먹빛이 더 마르다 하지요. 헌데 이 붉은 빛은 너무 새 것이랍니다. 게다가 잉크 냄새가 관아 냄새가 아니지요. 복례가 숨을 삼켰답니다. 그럼 가짜이옵니까? 덕운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가짜일 가능성이 크지요. 누군가 관아 물품인 양 꾸미려 했답니다. 사람을 겁줘서 혀를 묶고 손을 묶는데 붉은 딱지만한 것이 없으니 말입니다. 복례가 울컥하며 말했답니다. 그럼 우리 영감은 함정에 걸린 것이옵니까? 스님이 조용히 답했지요. 함정이 맞더라도 함정은 흔적을 남기지요. 지금 우리는 그 흔적을 잡았답니다. 덕운 스님은 곧장 관아로 내려갈 준비를 하셨답니다. 복례도 따라 나섰지요. 관아에 이르자 형방아전은 냉랭한 얼굴로 말했답니다. 스님이 어쩐 일이요? 덕운 스님이 합장하며 조용히 말씀드렸지요. 형방날이 장문수는 도둑이 아니옵니다. 그 붉은 딱지는 관아의 인장과 다르옵니다. 형방아전이 코웃음을 쳤답니다. 스님이 인장까지 아시오? 스님이 고개를 숙였지요. 인장은 글씨가 아니라 버릇이옵니다. 획의 굵기, 번짐, 냄새 모두 다르옵니다. 형방아전은 잠깐 흔들렸답니다. 그러나 곧 퉁명스럽게 말했지요. 그럼 그 꾸러미는 무엇이오? 누가 놓았단 말이오? 스님은 한 박자 쉬었다가 답하셨답니다. 그 꾸러미는 누군가가 은혜로 놓았을 수도 있지요. 허나 누군가가 그 위에 붉은 딱지를 찍어 죄의 모양으로 바꾸었답니다. 그 말에 형방아전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스님은 누가 그랬다 짐작하시오? 덕운 스님은 이름을 내지 않았답니다. 다만 단단하게 말했지요. 짐작이 아니라 조사해야 할 일이지요. 그리고 그 조사는 자백이 아니라 흔적에서 시작해야 하옵니다. 형방아전은 잠시 생각하더니 문수 쪽을 보았답니다. 문수는 밤새 굳어버린 얼굴로 앉아 있었지요. 형방아전이 한숨처럼 말했답니다. 좋다. 해지기 전까지였으나 스님의 말이 있으니 오늘은 문수를 묶지 않겠다. 대신 집으로 돌려보내되 감시를 붙이겠다. 그 말이 복례에겐 작은 숨구멍이었답니다. 큰 승리는 아니었지요. 허나 오늘 밤을 넘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설 수 있답니다. 문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지요. 스님 소인을 살려주셨사옵니다. 덕운 스님이 고개를 저었답니다. 살린 건 너의 정성이었지요. 나는 그 정성이 억울하게 더럽혀지지 않게 막는 것뿐이랍니다. 그날 해질 무렵 문수는 감시 포졸 하나를 뒤에 두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 앞 눈 위엔 복례가 그어둔 선이 그대로 있었지요. 문수는 문턱 아래 꾸러미를 보며 숨을 삼켰답니다. 복례는 낮게 속삭였지요. 영감, 저 발자국 보시지요. 가벼운 발자국 위로 무거운 발자국이 덮였사옵니다. 문수는 눈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도 보았지요. 쇠못 박힌 나막신 자국 일정한 구멍 깊은 발자국. 문수의 얼굴이 굳었답니다. 그는 누구의 나막신을 떠올렸지요. 바로 그때였답니다. 마당 밖에서 누군가 지나가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 집이 요즘 운이 트였나 보구먼.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으나 끝에 웃음이 섞여 있었답니다.
복례는 그 웃음을 알아들었지요. 사람이 함정을 놓아두고 즐기는 웃음이었답니다. 작은 실마리는 잡았으나 상대는 아직 웃고 있었지요. 그러니 다음 이야기는 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두 번째 시련이 오고 있었지요. 그날 밤 누군가가 다시 집 앞을 서성였답니다. 복례는 등잔불을 끄고 숨을 죽였지요. 그리고 문수는 깨달았답니다. 함정을 만든 자는 함정을 끝까지 완성하려 한다는 것을요. 함정을 완성하려는 자, 증거를 지우려 했답니다. 그날 밤이었답니다. 복례는 등잔불을 껐지요. 불빛이 새어나가면 바깥의 눈도 사람의 눈이 되니까요. 문수는 방 안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으나 마음이 먼저 잠들지 못했답니다. 뒤뜰 바람 소리에도 문턱 아래 꾸러미가 떠올랐지요. 은혜가 죄가 되었다는 말이 사람 가슴을 얼마나 쉽게 망가뜨리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답니다. 그때였지요. 담장 너머로 눈 밟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사각사각. 아주 조심스러운 걸음. 그러나 조심스러울수록 더 수상한 걸음이었지요. 복례가 문수의 팔을 잡고 속삭였답니다. 영감 오시옵니다. 문수가 숨을 삼켰지요. 포졸이 감시한다 하지 않았소? 복례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포졸은 앞길만 보옵니다. 뒤는 우리가 봐야지요. 복례는 낮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을 꺼냈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 긁어낸 재 한 줌이었지요. 그리고 짚을 한 움큼 가져와 문턱 주변에 아주 얇게 흩뿌렸답니다. 눈 위에 재를 뿌리면 누가 밟든 발자국이 더 선명해지지요. 짚을 얹어두면 밑창 모양이 그대로 찍히는 법이랍니다. 복례는 문수에게 낮게 말했지요. 영감은 소리 내지 마시지요. 저자는 발자국을 지우러 온 것이옵니다. 문수의 얼굴이 굳었답니다. 그 말이 맞았지요. 문턱 가까이로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답니다. 누군지는 분명히 보이지 않았으나 몸집이 크지 않았지요. 그 그림자는 문턱 아래 꾸러미 쪽으로 손을 뻗더니 발로 눈을 휘저으며 자국을 지우려 했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담장 밖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났답니다. 덕운 스님이었지요. 스님이 어느새 마당 한쪽에 서 계셨답니다. 스님은 소리치지 않았지요. 소리치면 사람은 도망가고 흔적만 사라지니까요. 스님이 조용히 말했답니다. 그만두어라. 눈은 지워도 마음은 지워지지 않느니라. 그 그림자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지요. 그때 제가 묻은 눈 위로 발이 딱 찍혔답니다. 쇠못 박힌 나막신 자국은 아니었지요. 이번엔 헐렁한 집신 자국이었답니다. 작고 가벼웠지요. 젊은이의 발이었답니다. 복례가 낮게 물었지요. 누구시오? 그 그림자는 잠시 버티다 무너졌답니다. 소소인이옵니다. 문수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지요. 마을 젊은이 칠복이었답니다. 이장 이방춘 집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아이였지요. 칠복이 무릎을 꿇으며 떨었답니다. 안악님, 영감님 소인이 잘못했사옵니다. 복례의 눈이 차갑게 식었지요. 누가 시켰느냐? 칠복은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소인이 말하면 우리 어머니. 그 말에 문수의 눈이 흔들렸지요. 덕운 스님이 칠복 앞에 조용히 앉았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지요. 겁을 먹고 죄를 더 얹지 말거라. 내가 입을 닫으면 문수 부부가 죄를 뒤집어 쓴다. 칠복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그는 끝내 입을 열었답니다. 이장 어른이 시키셨사옵니다. 복례가 숨을 삼켰지요. 칠복이 떨며 이어 말했답니다. 낮에 관아에서 영감님이 풀려나왔다 들으시고 이장 어른이 화를 내셨사옵니다. 발자국을 그대로 두면 일이 커진다 하시며 소인더러 밤에 가서 눈을 휘저어 지우라 하셨사옵니다. 문수의 손이 떨렸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지요. 복례는 더 깊게 물었답니다. 붉은 딱지는 누가 찍었느냐? 칠복이 고개를 저었지요. 그건 소인이 모르옵니다. 다만 이장 어른이 만석날이랑 낮에 따로 말씀 나누는 걸 보았사옵니다. 딱지 하나면 사람 혀가 묶인다 하시더이다. 그 말은 칼이었답니다. 문수의 가슴이 서늘해졌지요. 덕운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이제 실마리가 둘이 되었구나. 하나는 자국을 덮으려 했다는 것, 또 하나는 딱지를 이용해 겁을 줬다는 것이지요. 복례가 이를 악물었답니다. 스님 그럼 이제 관아에 가서 스님은 손을 들어 막았지요. 급하면 지는 법이랍니다. 관아는 말보다 증거를 믿지요. 오늘 밤은 증거를 완성해야 합니다. 스님은 칠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답니다. 칠복아, 너는 두 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 내 발자국을 여기 남겼으니 도망치지 말거라. 둘째, 내일 관아에서 그대로 말하거라. 내 어멈은 내가 책임지 마. 칠복이 울먹이며 머리를 박았답니다. 스님 소인이 겁이 났사옵니다. 스님이 낮게 답했지요. 겁이 나도 바른 길로 돌아오면 그게 사람이랍니다. 그날 밤 복례는 문턱 아래 눈을 더 넓게 둘러 막았답니다. 문수는 담장 옆에 집단을 쌓아 누가 드나들면 소리가 나게 해두었지요. 스님은 붉은 딱지 종이를 품에 넣고 관아로 가져갈 준비를 했답니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마당 앞길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지요. 이번엔 가벼운 발이 아니었답니다. 쿵쿵. 무거운 발, 익숙한 걸음. 문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속으로 알았답니다. 이장 어른이 확인하러 왔다. 복례는 문수의 손을 꼭 잡았지요. 영감, 오늘은 절대로 먼저 나서지 마시지요. 우리가 움직이면 저자는 더 교묘해지옵니다. 그렇게 그 새벽을 버텼답니다. 함정을 놓은 자는 증거를 지우려 했고 지워지지 않는 것은 결국 눈 위의 흔적이었지요. 이제 다음 날 관아 마당에서 말과 증거가 맞붙는 자리가 열리게 되었답니다. 문수 부부는 드디어 작은 실마리를 살아있는 증거로 바꾸려 했지요. 관아 마당에서 판이 뒤집혔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답니다. 눈은 그친 듯 했으나 사람들 눈은 더 날카로워졌지요. 관아 마당엔 구경꾼이 붙었고 그 구경꾼 가운데엔 늘 그렇듯 입이 빠른 자들이 섞여 있었답니다. 형방아전이 소리 낮춰 불렀지요. 장문수, 앞으로 나오라. 문수는 두 손을 모은 채 나섰답니다. 복례는 한 발 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덕운 스님은 그 둘 사이에 서서 조용히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바닥엔 아직도 어제 재를 뿌려 찍어둔 발자국 모양이 종이에 옮겨져 있었지요. 칠복의 입을 흔들려 했지요. 먼저 끌려 나온 이는 칠복이었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눈밑이 퀭했지요. 누가 밤새 겁을 줬는지 손이 덜덜 떨렸답니다. 형방아전이 물었지요. 어젯밤 너는 왜 문순의 집 문턱 아래 눈을 휘저었느냐?
칠복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뒤쪽을 힐끗 보았답니다. 그곳엔 이장 이방춘이 서 있었지요.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눈은 웃지 않았답니다. 이방춘이 먼저 나섰지요. 나리, 저 아이는 겁이 많아 허튼 짓을 하는 아이입니다. 소인이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 최만석도 한 발 내딛었답니다. 나리, 괜한 오해가 커지는 듯 하옵니다. 그저 장난이었을지도. 조상인까지 혀를 얹었지요. 맞사옵니다. 요즘 애들은 겁도 없고 말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 칠복의 어깨가 더 움츠러들었답니다. 그 순간 덕운 스님이 한마디 했지요. 아주 낮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입니다. 아이의 입을 막는 말이 셋이나 나왔지요. 형방아전이 눈썹을 찌푸렸답니다. 스님, 무슨 뜻이오? 스님이 고개를 들었지요. 죄가 없으면 아이 말부터 막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아이 입이 제일 먼저 무섭지요. 붉은 딱지가 관아 물품이 아니었답니다. 덕운 스님은 품에서 붉은 딱지 종이를 꺼내 조심스레 내밀었답니다. 형방나리, 이 인장은 관아의 버릇이 아니옵니다. 형방아전이 코웃음 치려다 종이를 가까이 들여다보았지요. 스님이 덧붙였답니다. 획이 뭉개지는 결이 다르고 번짐이 달랐지요. 무엇보다 냄새가 다릅니다. 관아 인주는 이렇게 새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형방아전은 잠시 말이 없었답니다. 그리고는 창고 담당 아전을 불렀지요. 인주암 가져오라. 인주암이 나오고 찍힌 모양을 맞춰보니 결이 달랐답니다. 관아의 것은 오래 써서 모서리가 달았고 문수집 앞 딱지는 모서리가 지나치게 또렷했지요. 누군가 새로 만든 인장 그 그림이 관아 마당에 드러나기 시작했답니다. 이방춘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굳었지요. 최만석은 괜히 손을 털며 웃어 보였고 조상이는 눈을 피했답니다. 칠복이 끝내 입을 열었지요. 형방아전이 칠복에게 다시 물었답니다. 누가 시켰느냐? 칠복은 눈물을 삼키며 무릎을 꿇었지요. 소인이 어젯밤 문수 영감댁에 간 것은 이장 어른이 시키셨사옵니다. 관아 마당이 웅하고 울렁였답니다. 이방춘이 한 발 내디디며 소리 낮춰 말했지요. 칠복아, 헛말을 하면 내가 다친다. 덕운 스님이 바로 받았답니다. 이장 어른 협박은 죄를 더 키우지요. 칠복은 더 떨면서도 말을 이었답니다. 이장 어른이 발자국을 지우라 하셨사옵니다. 그리고 딱지 하나면 혀가 묶인다 하셨사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최만석이 헛기침을 했지요. 형방아전의 시선이 곧장 최만석에게 꽂혔답니다. 최만석, 내가 그 말에 섞였느냐? 최만석이 두 손을 내저었지요. 나리, 소인은 그저 빚이나. 형방아전이 뚝 끊었답니다. 빚은 내 장부에나 적어라 여긴 관하다. 진짜 은혜는 따로 있었답니다. 형방아전이 문수에게 물었지요. 문수, 그 꾸러미는 정말 내가 마련한 것이 아니냐? 문수는 고개를 숙였답니다. 소인은 그저 문 앞에 놓인 것을 보았을 뿐이옵니다. 그때였지요. 관아 마당 밖에서 웅성거리던 이웃 하나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답니다. 나리 소인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사옵니까? 그는 마을의 노인이었지요. 그 꾸러미 소인이 한자루 올렸사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섰답니다. 소인도 장작단을 조금 보탰사옵니다. 또 다른 이가 고개를 숙였지요.
솜니불은 소인이 쓰던 것을 빨아 올려 싸웁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꾸러미 정체가 밝혀진 것이지요. 문수가 지장보살 석불께 삿갓을 씌운 모습을 본 이들이 제 마음이 찔려서 제각기 조금씩 보탰던 것이었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위에 누군가 붉은 딱지를 찍어 죄의 모양으로 바꿔버렸던 것이지요. 형방아전이 단단하게 선언했답니다. 장문수는 관아 물품을 훔친 자가 아니다. 문수의 어깨가 그제야 풀렸지요. 복례는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울면 이긴 게 아니라 무너진 것 같아서 끝까지 울음을 삼켰지요. 급성장이 시작됐지요. 이 일은 관아 밖까지 퍼졌답니다. 갓장이 억울하게 덮어쓴 죄를 스님과 안악이 벗겨냈다. 이 말이 바람처럼 돌았지요. 며칠 뒤 관아에서 사람이 왔답니다. 장문수, 관아에 쓸 삿갓과 눈길 표식을 맡아달라. 문수는 얼떨떨했으나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답니다. 두 손을 모아 말했지요. 맡겨만 주시면 제 손이 닳도록 하겠사옵니다. 그날부터 문수의 집엔 일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복례는 짚을 고르고 문수는 끈을 꼬고 밤이면 엮었지요. 문수는 젊은이 둘을 불러 가르쳤답니다. 끈을 너무 조이면 끊어지는 법이니라. 사람 마음도 그러하니 손은 단단하되 마음은 부드럽게 하여라. 집안의 불씨가 살아났고 빚도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답니다. 문수는 돈이 생기자마자 먼저 한 일을 자랑하지 않았지요. 그저 최만석의 장부 앞에 돈을 내려놓고 말했답니다. 빚은 갚겠소. 허나 사람까지 갚으라 하면 그건 못 갚겠소. 복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집은 이제 남의 혀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이었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쉬울 리가 없죠. 이방춘, 최만석, 조상인 이 셋은 마당 한켠에서 서로 눈을 주고받았답니다. 자기들이 판을 뒤집어 놓았는데 그 판이 도리어 문수를 살렸으니 속이 타지 않을 리 없었지요. 그들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답니다. 이대로 끝낼 셈이냐고 말이지요. 눈보라 속아이. 한 명, 사람의 값이 드러났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답니다. 문수의 집엔 관아 납품일이 붙었고 집안엔 겨우 숨통이 트였지요. 복례는 장작불을 꺼뜨리지 않았고 문수는 손을 쉬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이란 참 얄궂지요. 남이 다시 일어서면 그걸 못 견디는 자들이 생기기 마련이랍니다. 이방춘, 최만석, 조상인 셋은 장터 끝 주막에 모였답니다. 따뜻한 술기운 속에서 말은 더 쉽게 독이 되지요. 조상인이 혀를 찼답니다. 그 가짱놈이 관아 일을 맡다니 웃기지 않소? 최만석이 잔을 탁 내려놓았지요. 웃기지. 빚 갚는 꼴이 더 꼴 보기 싫구려. 이방춘은 말이 없었답니다. 대신 한참 있다가 낮게 말했지요. 사람은 한 번 눕혀야 한다. 다시 서면 더 독해진다. 그 말끝이 차가웠지요. 셋은 눈빛만 주고받았답니다. 말을 길게 하면 흔적이 남으니 눈빛으로만 약속을 했지요. 그날 밤 하늘이 다시 뒤집혔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바람이 지붕을 휘갈겼지요. 마을 어귀의 종소리가 땡, 땡 울렸답니다. 긴급한 소리였지요. 아이를 잃었답니다. 현감댁 아이가 눈길에 사라졌답니다. 사람들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눈보라 속은 길이 지워지고 발자국도 지워지니 나섰다가 되레 조난을 당하기 쉽지요. 이방추는 마당 중앙에서 소리쳤답니다. 무턱대고 나서지 말라. 눈길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겉으로는 마을을 위하는 말이었지요. 허나 그 속엔 누구도 영웅이 되지 말라는 마음이 섞여 있었답니다. 그때 문수가 조용히 나섰지요. 복례가 문수의 손목을 붙잡았답니다. 영감, 바람이 너무 거세옵니다. 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손을 풀지 않았답니다. 여보, 그날 석불 앞에서 내가 배운 게 하나 있소. 무엇이옵니까? 남의 추위를 덮어주면 내 마음이 먼저 살아난다 했지요. 오늘은 그걸 빌릴 때요. 복례는 더 말리지 않았답니다. 대신 문수의 두건을 단단히 메어주고 등짐에 집단을 얹어주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삿갓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답니다. 이건 꼭 가져가시지요. 문수가 고개를 숙였답니다. 알겠소. 문수는 눈길로 들어섰답니다. 바람이 눈을 옆으로 때려 앞이 흰 장막처럼 막혔지요. 그때 문수의 손이 움직였답니다. 그는 짚을 꺾어 눈 위에 꽂고 일정한 간격으로 표식을 남기기 시작했지요. 겨울길은 사람을 속이니라. 내 손으로 길을 남겨라. 아버지의 말이 문수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났답니다. 문수는 말없이 걸었지요. 눈보라 속에서도 그는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만들고 있었답니다. 그 뒤로 젊은이 둘이 따라왔지요. 영감, 어디로 가시옵니까? 문수가 짧게 답했답니다. 바람이 덜 부는 골짜기 쪽이요. 아이는 바람을 피했을 것이요. 젊은이들이 놀랐지요. 어찌 아시옵니까? 문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지요. 나도 늘 피하던 자였으니 아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바람 없는 대로 숨는 법이요. 그 말이 참 뼈아팠답니다. 문수는 자신의 지난 날을 눈길에서 그대로 꺼내 쓰고 있었지요. 한참을 걷자 아주 희미한 울음이 들렸답니다. 바람 사이로 새어나오는 작은 소리였지요. 문수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답니다. 그는 눈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지요. 손이 얼어도 멈추지 않았답니다. 마침내 아이가 나왔지요. 형감댁 어린 자제였답니다. 눈이 속눈썹에 엉겨붙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아이는 떨면서도 겨우 말했답니다. 춥사옵니다. 그 순간 문수는 망설이지 않았답니다. 손에 쥐고 온 삿갓을 아이 머리에 씌웠지요. 자기 두건을 풀어 아이 목에 감아주었답니다. 그리고 제 겉옷 자락을 펼쳐 아이를 감쌌지요. 괜찮다. 이제 괜찮다. 아이의 몸이 조금씩 풀리며 떨림이 잦아들었답니다. 젊은이들이 급히 말했지요. 영감, 어서 내려가시지요. 문수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내가 먼저 길을 남겨두었으니 그 길로 가면 된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도 집 표식을 확인하며 걸었답니다. 누가 뒤따라오던 길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길을 지켜준 것이지요. 관아 마당에 도착하자 현감이 직접 뛰어나왔답니다. 현감은 아이를 안고서 문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내가 장문수냐? 문수가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러하옵니다. 현감의 눈이 흔들렸지요. 감사와 놀람이 함께 있었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살렸구나. 문수는 더 말하지 않았답니다. 말이 길어지면 자랑이 되니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지요. 그때 현감이 문수의 손을 보았답니다.
갈라진 손등, 얼어붙은 손가락, 집 냄새가 배어있는 손. 그 손은 도둑의 손이 아니었지요. 사람을 살리는 손이었답니다. 현감이 낮게 말했지요. 내 들었다. 내가 지장보살 석불께 삿갓을 씌워드렸다 하더구나. 마당이 조용해졌답니다. 이방춘과 최만석, 조상인은 그 말에 얼굴이 굳었지요. 그들이 만들려 했던 판이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었답니다. 현감은 덧붙였지요. 사람을 보는 눈은 결국 그 사람의 손을 본다. 그리고는 관아 사람들에게 명했답니다. 장문수에게 관아 일을 정식으로 맡기라. 그 선언이 떨어지자 이방춘은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고 최만석은 장기침으로 마음을 감췄으며 조상인은 눈을 피했답니다. 그들의 얼굴엔 쓰인 글씨가 있었지요. 우리가 졌다는 글씨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순순히 물러날 자들이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정리가 되어야 했답니다. 죄의 모양은 벗겨지고 정성만 남았답니다. 현감이 아이를 품에 안고 돌아선 뒤였답니다. 관아 마당의 공기는 달라졌지요. 어제까지 문수를 죄인 보듯 하던 눈들이 오늘은 눈을 피했답니다. 사람이란 참 빠르지요. 바람이 바뀌면 고개도 같이 돌아갑니다. 형방아전이 붓을 들었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다. 붉은 딱지를 누가 만들었는지, 관아 이름을 누가 훔쳤는지. 덕운 스님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지요. 날이 어젯밤 칠복의 발자국이 남았사옵니다. 또한 문턱 아래 눈을 지우라 한 말도 남았지요. 형방아전이 칠복을 바라보았답니다. 칠복 그대로 말하라. 칠복은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들었지요. 소인이 이장 어른께 들었사옵니다. 딱지 하나면 혀가 묶인다 하시며 만석나리와 함께 웃으셨사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관아 마당이 다시 술렁였답니다. 이방춘은 급히 손을 내저었지요. 헛소리다. 어린 것이 겁을 먹어. 그때 현감이 낮게 한마디 했지요. 이장, 내가 말이 많구나. 그 한마디에 이방춘의 혀가 잠깐 멎었답니다. 권이란 그런 것이지요. 소리 높이지 않아도 사람을 멈추게 합니다. 현감은 최만석을 바라보았답니다. 최만석, 너는 빚으로 사람 숨통을 조르는 자라 들었다. 최만석이 급히 엎드렸지요. 날이 소인은 그저 장사로. 현감이 뚝 끊었답니다. 장사는 장사로 하라. 관아 이름을 빌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면 그건 장사가 아니다. 조상인도 얼굴이 하얘졌지요. 현감이 그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문수를 받다 했지. 조상인은 더듬었답니다. 예, 분명히. 현감이 천천히 다가가 말했지요. 사람이 살겠다고 한 거짓말은 결국 내 목을 조른다. 조상인의 이마에 땀이 맺혔답니다. 그는 끝내 무너져 말했지요. 날이 소인이 거짓을 보탰사옵니다. 이장 어른이 한마디만 거들면 된다 하시기에 그 순간 판은 끝났답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엮어두었던 매듭이 한꺼번에 풀리기 마련이지요. 형방아전이 붓으로 장부에 적었답니다. 이방춘 증거인멸 지시, 최만석 협박해유 동조, 조상인 허위 진술, 현감은 짧게 명했답니다. 이방춘은 이장직을 거두고 관아 출입을 금한다. 최만석은 빈문서를 다시 쓰게 하라. 법도대로 이자를 바로잡아라. 조상인은 장터 질서를 어지럽혔으니 벌을 주고
다시는 허튼 혀를 놀리지 못하게 하라.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기가 꺾였지요. 큰 소리로 끌려가진 않았답니다. 이제 문수에게 시선이 모였답니다. 현감이 물었지요. 장문수, 내가 원한 것이 무엇이냐? 문수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조선 말투로 단정히 말했답니다. 나리 소인은 큰 것을 바라지 않사옵니다. 다만 제 손으로 먹고 살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안악이 더는 문턱 아래에서 떨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복례의 눈이 흔들렸지요. 문수는 처음부터 큰 소리치는 사내가 아니었답니다. 허나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지요. 그게 사람 구실이었답니다. 현감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좋다. 관아에 납품하는 삿간일은 내게 맡기겠다. 눈길 표식도 내가 맡아라. 대신 내가 배운 것을 마을 젊은이들에게 나누어라. 문수는 깊이 절했답니다. 예전처럼 내일로 미루는 소리가 아니었답니다. 지금 살아내겠다는 소리였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답니다. 복례가 문수에게 조용히 물었지요. 영감, 정말로 우리 살림이 나아질까요? 문수는 잠깐 하늘을 보았답니다. 눈은 그쳤고 하늘이 맑았지요. 여보, 살림이 나아진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아졌소. 복례가 작은 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럼 됐지요. 그날 밤 문수는 다시 지장보살 석불 앞을 지나갔답니다. 석불엔 아직 삿갓이 얹혀 있었지요. 문수는 두 손을 모으고 크게 기도하지 않았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지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겨울을 덮어주겠사옵니다. 덕운 스님이 멀리서 보고 있었답니다. 스님은 미소를 크게 짓지 않았지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정성이란 돌아오대 소리 없이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교훈이 남았답니다. 사람은 가난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지요. 부끄러움 때문에 먼저 눕는 것이 더 무섭답니다. 그리고 한번 마음을 세우면 손이 다시 살아나고, 손이 살아나면 길도 다시 생기지요. 눈보라 속에서 삿갓 하나를 얹은 일이 결국 사람 하나를 살리고 집안 하나를 살렸답니다. 그렇게 죄의 모양은 벗겨지고 끝내 정성만 남았지요.